물고기 남자, 작 이강백. 등장인물 이영복 역의 허동수, 김진만 역의 오문강, 남자 역의 이진샘, 여자 역의 이주희, 브로커 역의 류지훈, 일꾼들 해설의 오수윤. 때, 여름. 곧, 바닷가 양식장. 일러두기. 남해 연안의 양식장. 무대 중앙에 가 건물처럼 허술하게 지은 창고. 아래서 갓 부화된 치어를 담아두는 수조. 기다란 손잡이가 달린 뜰채. 좁은 통로에서도 운반 가능한 외바퀴 수레. 사료용 먹이가 담긴 부대들, 양철통들, 낡은 군용 침대, 허공에 매달린 해먹, 페인트칠이 벗겨진 탁자와 의자들. 그 밖에 잡동사니들이 가건물 안을 차지하고 있다. 가건물 앞, 무대 전면이 좁은 뜰이며 객석은 바다가 된다. 바다는 적조 현상으로 피처럼 붉다. 특히 저녁 무렵 황혼에는 그 붉은 색깔은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온통 가득 채운다. 가건물 뒤, 무대 후면을 좌우로 횡단하는 길이 있다. 왼쪽이 읍내로 가는 방향이며 오른쪽이 바닷가의 다른 양식장들 쪽으로 가는 방향이다. 이영복과 김진만은 40대 동년배이다. 그들은 물고기 양식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이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꿰매 빠져 양식장을 공동 명의로 구입하였다. 무더운 여름에 발생한 적조 현상은 그들이 기대를 걸었던 양식어들을 집단 폐사시켰다. 브로커의 나이는 분명하지 않다. 얼핏 보면 그는 이영복과 김진만보다 늙어 보이기도 하며 혹은 반대로 젊어 보이기도 한다. 브로커는 이영복과 김진만에게 깍듯이 경어를 사용한다. 남자는 30대 중반이다. 그는 말끔한 용모와 교양 있는 태도로서 호감을 준다. 여자는 30대 초반이며 남자의 아내이다. 여자 역시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한다. 양식장의 일꾼들은 이영복과 김진만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주변의 다른 양식장에서 1급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이 연극을 5명의 인물들, 이영복, 김진만, 남자, 여자, 브로커만으로 진행할 경우 일꾼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제1장. 저녁 무렵, 가건물 뒷길. 양식장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일꾼들이 외바퀴 수레들을 밀며 다가온다. 수레마다 양식장에서 건져낸 죽은 물고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 일꾼들은 가건물 뒤를 지나 죽은 물고기들을 묻는 구덩이를 향해 간다. 그 구덩이는 가건물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잠시 후 일꾼들이 빈 수레를 밀며 되돌아오는 것으로 보아서 구덩이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레의 행렬은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가건물 안, 이영복이 군용 침대 위에 우두커니 앉아있다.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침대 맡에는 주파수 조정이 안 되는 고장난 라디오가 켜져 있다. 일기예보와 건투시합 중계방송이 뒤섞여서 들려온다. 김진만, 구덩이에 죽은 물고기들을 버리고 돌아온다. 바싹바싹 목있다. 새까맣게 가슴속도 타고. 식탁으로 가서 주전자를 들어 올리더니 입을 벌리고 물을 쏟아 붓는다. 며칠째 죽은 물고기만 건져냈더니 연병을. 나도 이젠 죽고 말겠어. 건져도 끝이 없다니까. 다 죽은 거야. 한 놈도 남김없이.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다 돼져버렸어. 자넨 어때? 몸살인지 연병인지 좀 나은 거야? 라디오를 들었어. 라디오를 들으면 뭐해? 적조 경보만 방송할 뿐 무슨 대책을 알려주는 게 없잖아. 속수무책이야, 속수무책.
날씨는 연병할 듯 묻었고 바닷물은 끓어오르고 시뻘건 플랑크톤이 바닷속에 가득 퍼져 독을 뿜어내니 도대체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그 고장난 라디오 좀 꺼. 이영복 라디오의 소리를 멈춘다. 여보, 자네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야. 이번 일로 나 역시 충격이 커. 자네 돈, 내 돈 몽땅 털어서 이 연병을 양식장에 쏟아 넣었지. 그랬는데 연병을 우린 이제 완전히 망했어. 얼빠진 듯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좋은 방법을 말해봐. 생각해봐야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우리가 공동명으로 이 양식장을 구입했을 때 그 연병을 부르코 자식이 뭐라고 했지? 몰라도 된다고 했어. 몰라도 된다고. 우리가 물고기를 먹어만 봤지 키워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그 사기꾼 부르코 자식이 몰라도 되니까 안심하라는 거야. 손톱만한 물고기 새끼들을 사다가 양식장에 집어넣고 몇 개월쯤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말뚝만하게 자른다면서 투자한 돈의 몇백 배를 번다나 어쩐다나. 우리가 속은 거야. 몰라도 된다는 그 사기꾼 부르코 자식한테 우리가 속은 거라고.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대답 좀 해. 그 연병할때가 꼬꾸라질 자식이 상습적으로 남을 속여먹는 부르코라는 거야. 다른 양식장 일꾼들이 말해주더군. 적조 때가 되면 나타나 아주 헐값으로 양식장을 샀다가 적조가 사라진 다음 아주 비싸게 팔아먹는댔어.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벌 수 있다는 그놈 꿰매 순진한 우리가 걸려든 거지. 김진만 허공에 걸린 해먹으로 가서 작업복과 장화를 벗는다. 그 연병할 놈 사기꾼 부르코 자식 여기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라. 김진만 해먹 위로 올라가 눕는다.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자식이 나타나면 멱살 잡고 따기부터 때리겠어. 양식장을 되돌려 줄 테니까 우리 돈 내놓아라 호통을 치겠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잖아. 난 생각해봤어. 생각해봤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뭔가 알고 했던 건 하나도 없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생각해봐 자네도. 우리가 처음 했던 일은 신설 도서관에 책을 납품하던 일이었지. 그런데 우린 무슨 책인지 몰라도 됐어. 그저 5,000권 가져오라 그러면은 아무 책이나 5,000권 가져다 주고 10,000권 주문하면 또 10,000권 갖다 주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새로 지은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채울 분량이 있잖아. 도서관 사서들이 일일이 책의 내용을 읽고 주문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내용을 선별해서 납품할 수도 없는 일이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해온 일들은 몰라도 되는 거였지. 도서관 납품으로 번 돈을 주식에 투자한 것도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알고 했던 일은 아니었어. 어쨌든 우린 몰라도 돈을 벌었잖아. 주식으로 번 돈을 다음에 택지 사업에 투자했고 몇 번인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는 바다 양식장을 사들였지. 몰라도 된다, 몰라도 물고기는 잘한다는 말은 그 브로커의 입에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였어. 김진만 벌떡 일어나 앉는다. 허공에 해먹이 좌우로 요동친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한 건 우리 잘못이다 그거야? 이번만은 꼭 알아야겠어. 뭘 알아? 아니, 알아서 뭐래? 망해버린 이제 와서 물고기 양식법을 알겠다는 거야 뭐야? 생각해보면 망한 이유를 알 수 있겠지. 양병아! 생각해 볼 것도 없어. 우리가 망한 건 그 사기꾼 브로커의 농간 때문이지 우리 자신의 잘못은 아니야. 유람선의 경적이 들려온다. 유람선은 양식장 가까이 다가와서 선회한다. 엔진 소리, 물결 갈라지는 소리, 유람선의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유행가 소리 등이 뒤섞여 들린다. 가건물 뒷길, 일꾼들이 수레를 멈추고 유람선을 바라본다. 김진만은 잔뜩 화가 나서 해먹에서 뛰어내려온다. 저런 개새끼들 있나. 남들은 망해서 죽을 지경인데 저 개새끼들은 유람선을 타고 와서 시뻘건 바다가 재밌다고 구경을 해? 야이 개자식들아! 암초에 부딪혀 침몰해버려라! 아이 그냥 둬. 우리도 저 배를 탔었잖아. 야! 몽땅 빠져 죽어버려! 파라다이스 관광 후 저 배 이름이 기억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저 배를 탔던 때는 지난해 가을이었어. 적조는 구경도 못했고 맑고 푸른 바다만 보았었다고. 김진만 가건물 앞으로 뛰어나가 유람선을 향해 외친다. 야, 이 개자식들아! 빠져 죽어라! 너희들 몽땅 격조 속에 빠져 죽어버려! 유람선의 온갖 소리와 김진만의 외침이 뒤섞인다. 잠시 후 유람선은 경적을 울리며 멀어진다. 김진만은 가건물 안으로 되돌아온다. 고함을 질렀더니 목이 더 타는군. 김진만 식탁에 주전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며 물도 없어. 브로커 가건물 뒤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다. 그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정장 차림이다. 가건물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브로커는 소리내 웃는다. 속이 다 시원하시겠습니다. 실컷 욕설을 하시고. 왜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야? 납니다, 나. 브로커 자전거에 실었던 손가방을 들고 가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날 잊은 건 아니시겠죠? 뭐? 잊었냐고? 브로커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붙잡는다. 이 사기꾼 브로커 새끼야!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김진만 따기를 칠 자세를 취하며 어서 우리 돈 내놔. 아이, 점잖게 행동합시다. 여보세요. 이 양반 좀 말려요. 이영복 김진만에게 다가와서 놔두려. 멱살은 놓고 말해도 되잖아. 놓으면 달아날걸? 달아날 사람이 왜 찾아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요? 브로커의 멱살을 놓는다. 대답해.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야? 에이구, 숨 막혀 죽을 뻔했네. 여긴 멱살을 안 잡혀도 숨쉬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죽은 물고기들, 썩은 냄새, 그 지독한 악취 때문에 숨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걸 가져왔어요. 진짜 양주입니다.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이걸 마시면은 악취를 견딜 수 있죠. 브로커 가방을 열고 술 한 병을 꺼낸다. 얼음 있겠죠? 양주는 얼음을 넣고 차갑게 마셔야 부드럽게 넘어가거든. 얼음은 없어. 왜 없죠? 왜 없냐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얼음이 없지. 여름엔 냉장고를 꼭 사두라고 내가 말했는데요.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지난해 가을에 분명히 말했어요. 양식장 매매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냉장고가 꼭 필요하니 사두라고 했잖아요. 그랬었나? 글쎄, 기억나지 않는군. 할 수 없군요. 얼음 없이 그냥 마십시다. 식탁 위에 지저분한 그릇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든다. 술잔은 준비해 두셨겠죠? 깨끗한 유리잔이라든가 크리스탈잔 같은? 설마 술잔을 사두란 말은 안 하셨겠지? 물론 그 말도 했었어요. 내 기억은 정확합니다. 매매 도장을 찍으면서 내가 두 분께 물었었죠. 혹시 결혼은 하셨냐? 그랬더니 두 분 다 결혼은 하셨고 아이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선생께서는 15살짜리 사내아이, 12살짜리와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선생 가족은 부인과 사내아이 하나가 있다고요. 난 양식장 때문에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게 힘들 거라고 무척 외롭고 괴롭더라도 기운 내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 손가방에서 크리스탈 술잔 3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술을 따른다. 그는 자기 몫의 술잔을 높이 쳐든다. 자, 마십시다. 김진만과 이영복, 브로커의 행동을 우두커니 바라본다. 왜 마시질 않죠? 놀랄 것 없어요. 선생들께서 잊은 것 같아서 내가 술잔을 준비했습니다. 자, 드세요. 우리 기분 좋게 건배합시다. 김진만과 이영복, 브로커의 권유에 술잔을 든다. 브로커는 술을 마신 다음 가건물 안을 둘러본다. 얼핏 둘러봐도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이 얼마나 심하신지를요. 쾌쾌한 이불, 땀과 소금기가 쩌든 옷, 음식 찌꺼기를 씻지 않은 그릇들. 1년만 참자. 1년만 참고 고생하면 떼돈 벌어 가족들과 기쁘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다짐이야 하셨겠지만 이런 곳에서 1년을 보낸다는 건 지옥에서의 천년과 같았겠죠. 맞아. 당신 말이 맞다고. 그렇게 모든 걸 잘 아는 당신이 우리를 속였어. 속이다뇨?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한테 그랬잖아. 양식장은 몰라도 된다. 물고기는 저절로 자란다면서. 난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안 했다. 예,
우리 둘 다 들었어. 지난해 가을 우리 둘이 파라다이스 관광호를 타고 바다 구경을 왔었잖아. 맑고 푸른 바다 구경을 하면서 참 멋있다 멋있어. 우리 둘이 연신 감탄하고 있는데 당신이 슬그머니 우리 곁으로 다가오더군. 그건 그랬었죠. 나도 그 배를 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더니 우리대로 보라고 손가락으로 바닷가 쪽을 가리켰어. 예,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다음은 자네가 말해. 이 사기꾼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말하라고. 잠깐만요. 난 그때를 다 기억합니다. 두 분이 하도 감탄을 하시기에 내가 바닷가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바닷가에 양식장이 있는데 사지 않겠느냐고요. 마침 나는 그 양식장을 팔아야 했고 그래서 살만한 사람을 찾는 중이었거든요. 내가 그 말을 하자마자 두 분이 곧 사겠다는 반응을 나타내셨죠. 몰라도 된다고 했잖아. 몰라도 된다고. 아니요. 난 몰라도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기꾼이. 여보, 자네가 말 안 하니까. 내 기억에는 그날 그러니까 얼마면 살 수 있느냐고 저희가 물었었고 난 1억 5천만 원이면 팔겠다고 대답했죠. 우리는 사고는 싶지만은 양식장 일은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전혀 들은 기억이 없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해마다 여름이면 적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려줘야 했어요. 아, 그건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인 적조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름 날씨가 무더우면 붉은 프랑크톤이 번식하고 서늘하면 번식하지 않으니까요. 1년 전에 그 다음 해의 여름 날씨를 어떻게 알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또 다른 것들도 말 안 했어요. 우리에게 당연히 알려줬어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한 거죠. 양병! 바로 그거야. 만약 우리가 당신 친척이나 친구였다면 말해줬겠지. 양식장엔 투자하면 안 된다. 보기엔 멀쩡하지만 적조 현상이 일어나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린다. 당신은 분명히 모든 걸 말해줬을 거라고. 브로커 김진만과 이영복의 잔에 술을 따른다. 잔이 비었군요. 한 잔씩 더 하세요. 그런데 일부러 모르는 우리를 골라서 양식장을 팔아먹었지. 몇십 원짜리 물고기 새끼들을 집어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팔뚝만큼 커다랗게 자라난 몇만 원짜리 물고기가 된다면서 우리를 얼렁뚱땅 속여먹은 거야. 인간이란 그래요. 모든 걸 말해줘도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죠. 아주 좋은 거, 희망적인 것만 기억하고 나쁜 건 모두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이 양식장이야. 물고기가 다 죽어버린 이 양식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지금은 중요한 거라고. 기억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서로 기억을 대조해서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 가려내야 하니까요. 그까짓 기억은 어찌됐든 상관없다니까. 당신 양식장은 당신이 다시 가져가. 우리 돈 1억 5천 우리에게 돌려주고 그럼 되는 거야. 원상태대로 되돌리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고. 선생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물론 똑같지. 우린 동업자거든. 원상태대로 하자. 정말 그런가요? 네. 힘있게 대답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군요. 브로커 식탁 위의 술잔들을 뒤집어 비운다. 그리고 손가방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술잔을 닦더니 그것들을 하나씩 가방 속에 집어넣는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아가려고요. 돌아가다니. 난 그래도 선생들을 위해서 왔던 겁니다. 점잖게 고급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가방을 들고 나갈 자세를 취하며. 그런데 유감입니다. 전혀 납득 못할 조건을 제시하시는군요. 연병아! 당신 조건은 뭐야? 내 조건은 납득할 만합니다. 말을 해! 그 조건을 들어보자고. 10분지 1이죠. 10분지 1? 원금의 10분지 1을 주고 양식장은 내가 다시 사겠습니다. 이런 연병을 개자식이 있나? 공정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잘 생각하셔서 10분지 1이라도 받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시거든 연락을 하세요. 난 읍내 여관에 있겠습니다. 브로커 유유히 가건물 밖으로 나간다. 제2장 아침 날이 밝는다. 창고 뒤쪽 길은 인적이 없어 조용하다. 이영복은 군용 침대에 누워있고 김진만은 해먹에 누워있다. 사이 김진만 몸을 뒤척인다. 해먹이 흔들린다.
김진만은 상반신의 일부를 해먹 밖으로 내놓고 아래에 있는 이영복을 향해 말한다. 여보, 자는 거야? 아니, 난 꼬박 뜬 눈으로 샜어. 나도 못 잤어. 연병아. 어쩌녁 마신 술이 싸구려 아니야? 좋은 술은 깊은 잠을 자게 할 텐데 도리어 밤새 그 골치만 지끈지끈 쑤시고 아프더라고. 그 냉장고 말이야.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나지 않아. 우리가 또 한 번 그 사기꾼한테 당한 거야. 나 지난밤 이상한 걸 기억했어. 그게 뭔데? 그 뭐랄까, 물고기와 사람을 반씩 합쳐놓은 것 같은. 잠은 안 자고 공상을 했었군. 이영복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예로 들어 가리키며 하반신은 이렇게 발끝에서 허리까지는 물고기야.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달렸어. 그런데 허리부터는 점점 사람 몸으로 변해서 이 두 손하고 머리도 달렸는데 얼굴은 분명히 남자 모습이었어. 난 인어나 봤지. 어릴 때 동화책이나 만화책에서 많이 봤거든. 아, 인어하고는 달라. 인어는 하반신이 물고기고 상반신은 여자잖아. 그런데 내가 봤던 그건 남자였다니까. 좋아. 어디에서 그걸 봤었는데? 글쎄, 어딘지 모르겠어. 혹시 우리가 도서관에 납품하던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물 벽에 그려진 벽화인가? 아니면 포스터? 혹시 자네 기억나? 난 전혀 본 적이 없어. 어쨌든 그 이상한 그림 때문에 우리가 그 배를 탔던 것 같아. 배만 안 탔으면 영감할. 우린 사기꾼 브루커를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이렇게 야시장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지도 않았겠지. 김진만과 이영복 침묵. 창고 뒷길. 일꾼들이 외박기 수레를 끌면서 바닷가의 양식장으로 가고 있다. 저 사람들 해 떴다고 또 시작이군. 하루 종일 죽은 물고기 건지는 게 지겹지도 않은 거야? 자넨 오늘 쉬어. 내가 하지. 오늘 일하고 또 며칠 아프려고? 아이, 그래도 견뎌내야지. 죽은 걸 그냥 뒀다간 썩어서 다른 것마저도 죽게 되잖아. 산 것은 이젠 없어. 김진만 해먹 아래 벗어두었던 옷을 입는다. 희망을 갖지 마, 더 이상. 다른 양식장 사람들도 무슨 희망이 있어서 저런 짓을 하는 건 아니라고. 물고기란 물고기는 다 죽은 건 알면서도 매일매일 저렇게 할 뿐이야. 사실은 어젯밤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해봤어. 자네가 반절은 인간, 반절은 물고기, 그런 엉뚱한 공상이나 하고 있을 때 난 우리의 심각한 현실을 생각했지. 여기 이대로 있다간 우리도 죽어. 물고기 마냥 못 살고 죽는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연병할 양식장을 팔고 떠나는 거야.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팔 수 있을까? 친척, 동창, 고향 사람? 혈연, 학연, 지연 그 어느 쪽이든 아는 사람한테 팔았다간 나중에 반드시 뒤탈이 날걸? 결국은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야만 괜찮을 텐데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양식장을 팔 수가 있냐고. 결국은 연병아, 우린 그 사기꾼 브로커에게 팔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자식이 말한 10분지 일은 너무 억울해. 양식장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어. 치어들을 담아두었던 수조를 가리키며 저 커다란 수조 가득히 새끼 물고기를 사왔었잖아. 거기에 사료용 먹이에다가 또 그동안의 일꾼들 품삯까지 계산하면 엄청날 거야. 어쨌든 양식장 원금의 10분지 1을 받는다면 겨우 1,500. 그걸 공동 투자한 우리가 반절씩 나눠 가지면 725. 정말 그건 푼돈이지. 난 읍내에 갈 거야. 읍내 여관에 가면 그 브로커 자식을 만날 수 있겠지. 만나서 원금의 반절,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겠어. 그거 들어줄까? 반절이 안 된다면 10분지 4. 그게 우리의 최후 조건이야. 어제 저녁 그 자식이 왔을 때 우리 조건을 말해야 했어. 그런데 연병을 쓸데없는 기억을 따지느라 시간만 낭비했지. 자넨 오늘 여기 있어. 나 혼자 가서 결판 지고 올 테니까. 그러면 읍내에 가거든 살 게 있는데. 말해봐. 뭐지? 쌀이 바닥났어. 먹을 만한 부식도 없고. 돈을 줘. 이영복 군용 침대의 베개 밑에서 지갑을 꺼내와 김진만에게 준다. 김진만 지갑을 열어보더니 실망한 표정이다. 겨우 이거야?
우리에게 남은 돈이? 아하. 연병을 굶어 죽게 생겼군. 김진만 지갑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가건물 밖으로 나간다. 가건물 뒷길, 김진만은 일꾼들과 마주친다. 일꾼들의 수레에는 물고기 대신 죽은 사람들이 실려있다. 그냥 지나치려 했던 김진만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듯이 멈춰 선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일꾼들 아무 대답 없이 수레를 밀면서 지나간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잖아! 한 일꾼, 김진만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해준다. 뭐? 파라다이스? 김진만, 가건물 안으로 뛰어들어온다. 사람이 죽었어.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건져서 실어 간다고. 무슨 소리야? 저길 봐. 양식장 일꾼들이 실어 가잖아. 파라다이스호가 암초에 부딪혔단 거야. 어젯밤에. 설마 내가 욕을 했다고 빠져버려라 욕 좀 했다고 침몰한 건 아니겠지? 맙소사. 물론 아니지. 아니야. 배에서는 내 욕이 들리지도 않았을걸. 나 다녀올게. 읍내에 가서 그 브로커 자식 만나고 먹을 것도 사오겠어. 김진만, 짐짓태연하게 가건물 밖으로 나간다. 제3장, 오후 3시경, 가건물 안. 이영복, 굵은 철사를 휘어서 갈고리 형태가 되도록 만든다. 무더위와 허기에 지친 듯 그의 작업은 힘겨워 보인다. 그는 가건물 안에서 기다란 장대를 찾아내더니 장대 끝에 갈고리를 달고 끈으로 묶는다. 김진만, 읍내에서 돌아온다. 그는 양손에 들었던 2개의 짐꾸러미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연병아, 직사하게 더워. 짐은 무겁고 말이야. 이걸 긁고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 미안해. 자네를 시켜서. 그게 뭐야? 이거 죽은 사람들을 건지려고. 사람을 건져? 아까 내가 지금 우리 양식장을 가봤지. 길에서 다른 양식장의 일꾼들을 만났는데 이런 갈고리 장대를 갖고 있더군. 그거 나 좀 줘봐. 김진만, 이영복에게 갈고리 달린 장대를 받아들고 살펴본다. 양식장 일꾼들 말이 지금까지 건진 사람은 몇 명이 안 되고 대부분은 배가 침몰한 곳에 있을 거래. 침몰한 곳이 어디야? 양식장과는 상당히 멀어. 멀다고? 아침에 양식장에서 시체를 건져냈었잖아. 그건 밀물대 바닷가 쪽으로 밀려왔다가 양식장 차단망에 걸린 거지. 구조선도 여러 적이 왔었지만 양식장 근처에 조금 있다가 다들 침몰한 곳으로 옮겨가더군. 김진만, 갈고리 달린 장대로 식탁 위에 있는 짐꾸러미 하나를 낚아 올린다. 제법 잘 만들었어. 아무리 무거운 시체라도 충분히 건져 올릴 수 있겠다고. 이영복, 식탁 위에 남아있는 짐꾸러미를 푼다. 이거 통조림 분인데? 고등어 통조림, 정어리 통조림이지. 양식장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먹지도 못하고 통조림에 든 것을 사 먹어야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김진만, 갈고리 달린 장대로 낚아 올렸던 짐꾸러미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짠! 짜라잔! 이게 뭐냐? 에? 양주야. 어쩌냐 브로커 자식이 가방 속에 넣어갔던 바로 그 양주라고. 자네 배고플 텐데 시장길을 없애는 데는 밥보다는 술이 빨라. 안주는 통조림을 하나 따면 돼. 술은 싫어. 정어리를 먹겠어? 고등어를 먹겠어? 먹고 싶거든 자네나 먹어. 김진만, 통조림 뚜껑을 따며. 얼핏 봐서는 몰라. 정어리와 고등어, 고등어와 정어리. 서로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뚜껑이 열린 통조림 속을 들여다본다. 하긴 자세히 봐도 모르긴 마찬가지지만 자넨 알아? 김진만, 식탁 위에 그릇 2개에 양주를 붓는다. 어쨌든 마셔. 난 싫다니까.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아니야. 굉장히 진통해, 얼굴 표정이. 물고기도 죽고 사람들도 죽고. 김진만, 그릇에 담긴 술을 단숨에 마신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통조림 속에 든 생선 한 토막을 입에 넣는다. 그 브로커 자식 말이야. 능청맞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양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자기는 크리스탈 술잔만 챙겨온 줄 알았는데 여관에 와서 보니까 술병이 가방 속에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욕했겠느냐. 치사한 자식이라고 욕하는 소리가 멀리 자기 귀에까지 들리더라는군. 우리 조건을 말했어? 물론 했지.
원금의 10분지 1은 터무니없으니 10분지 4를 달라. 그랬더니 그 연병할 자식이 10분지 4야말로 어림도 없다는 거야. 김진만 다시 손가락으로 통조림 속에 생선 한 토막을 집어내 입에 넣는다. 직접 먹어봐도 모르겠어. 정어리와 고등어. 그 맛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어쨌든 사기꾼 부르코 자식과 나는 서로 팽팽히 맞섰지. 그 자식 하는 말이 10분지 1도 잘 쳐준 거래. 요즘 양식장 팔 사람은 많지만 살 사람은 없다는 거야. 왜 없느냐? 내가 따져 물었지. 우리 같은 순진한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다. 그런 사람한테 다시 넘겨 팔아라. 그랬더니 그 자식이 이러잖아. 예전에 적조 현상 드문 탓인지 그걸 사람들이 몰랐는데 요즘엔 적조만 생기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걸 모를 사람 찾기란 아주 힘들다는 거야. 난 그거라면 걱정 말아라. 파라다이스 관광원은 침몰해 버렸다고 했지. 그 사기꾼 자식 처음엔 믿지 않더군. 무슨 농담이냐 그런 표정이야 그랬는데 여관 근처가 시끄러워졌어. 통조림에서 생선 토막을 꺼내 내밀며 자네도 먹어봐. 정어리 맛인지 고등어 맛인지 구별해 보라고. 자네나 먹어. 그 사기꾼 부르코 자식이 묵고 있는 여관이 읍사무소 바로 앞이었는데 그 자식과 내가 창밖으로 바라보니까 읍사무소 정문에 사고대책 임시본부라고 쓴 현수막을 걸고 있잖아. 신문사 취재차, 병원 응급차, 그리고 유가족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몰려와서 야단 법석이야. 사기꾼 부르코 자식 그제서야 표정이 심각해지더군. 이제 입장이 유리해진 건 그 자식이 아니라 우리야. 뭐가 유리해졌지? 오히려 이번 사고 때문에 적조가 더 유명해질 텐데. 자넨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군. 모두들 관심은 사고에만 쏠려있어. 그렇잖아. 물고기 죽는 것하고 사람 죽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당분간 적조는 입에 오르지도 않고 오직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 이야기만 떠들썩할걸? 이영복, 김진만이 먹고 있는 통조림을 바라보며 통조림엔 정어리라고 표시되어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 정어리 대신 꽁치를 넣을 수도 있잖아. 설마 꽁치를. 물론 다른 것들도 넣을 수 있지. 자네가 말한 그런 것, 반절은 물고기 반절은 사람인 것도 통조림 속에 넣고는 정어리 레테르를 붙일 수 있다고. 화난 거야? 내 농담에? 읍내 갔던 일이나 말해. 그래, 어디까지였더라? 조금 있자니까 점심때가 되더군. 난 그 사기꾼 자식과 밥을 먹으러 갔지. 여관에 나와서 식당으로 갔는데 거기서 내가 뭘 봤는지 알아? 식당에 이상한 남자들이 가득 차 있더군. 잠수복, 오리발, 산소통 그런 장비를 가진 남자들이 말이야. 그리고 그들끼리 속은댔어.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시체 한 구당 1,000만 원이 될 거라고. 1,000만 원이라니? 사망자의 시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군. 시체가 있는 경우 보상금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생명보험이라든가 각종 보험금도 곧바로 지급된다는 거지. 하지만 시체가 없으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진대. 실종자의 사망이 확실시 될 때까지 몇 년이나 기다려야 하고 보험금 지급도 보류되고 경찰이 바닷속에서 시체 찾는 노력은 하겠지만 별로 기대할 것도 없다는 거야. 결국 애가 탄 유가족들이 돈을 주고 전문적으로 시체 건지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야. 내가 봐도 잠수복 입은 그들은 완전히 프로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 왕년엔 나도 해병대 잠수대원이었다. 자넨 해병대가 아니었잖아. 사기꾼 부르코 자식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야.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게 참말이냐고 물었어. 난 눈썹 하나 까딱 않고 계속 큰 소리를 쳤지. 물론 해병대는커녕 헤엄칠 줄도 모르지만 그 부르코 자식 완전히 기가 죽더군. 그러면서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만 그가 뭐라고 했는데? 그 연병할 자식이 당장 확답을 안 하고는 대신 우리를 한 번 더 만나러 오겠대. 만나러 온다면? 10분지 4에 대해서 우리와 협상해보겠다 그거지. 언제 오겠다고는 안 해? 오늘 저녁에 올지 모르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그렇게 빨리? 급한 건 그 자식이야. 우린 느긋하게 보일수록 좋아. 그렇잖아. 그 사기꾼 부르코 자식과 나는 점심을 먹고 헤어졌지. 서로 상대방 실력을 인정하듯 힘껏 악수를 하고 말이야. 그 자식은 여관으로 기어 들어가고 나는 읍내 시장에 가서 물건들을 샀어. 겨우 통조림 몇 개, 쌀 몇 돼. 자, 우리 신세가 참 처량하더군. 김진만 벌떡 일어나 갈고리 장대를 집어들고 나가려 한다. 어딜 가?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시체를 건지려고! 야, 썰물 때야 지금은. 양식장 넘어 멀리 나가야지. 두고 봐! 수두룩하게 건져올 테니까!
김진만 어깨에 갈고리 장대를 둘러매고 나간다. 그는 죽은 물고기가 가득 담긴 외바퀴 수레를 끌고 오는 일꾼들과 마주친다. 김진만 의기양양하게 지나간다. 제4장 새벽 가건물 주변 안개가 자욱하다. 김진만 안개 속에서 나타난다. 그는 의식불명의 한 남자를 들쳐업고 가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이영복을 부른다. 여보, 자는 거야? 일어나서 이걸 보라고. 이영복 침대에서 일어나며 그게 뭔데? 내가 사람을 건졌어. 이영복 김진만에게 다가간다.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다니? 죽지 않았다 그거지. 불을 켜야겠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이영복 식탁으로 가서 위에 매달려 있는 전등을 켠다. 고무보트를 타고 밤새껏 돌아다녔지. 아무것도 없었어. 허탕이구나. 단념하고 돌아오는데 안개 속에서 뭔가 덜컥 부딪히잖아. 그래서 갈고리 장대로 휘저었더니 이 사람이 걸린 거야. 이영복 남자를 살펴본다. 다행이네.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은데? 맥박도 뛰고 숨도 쉬어. 그래? 어서 병원에 데려가야지. 아니야. 병원보다는 먼저 읍내에 가서 알아볼 게 있어. 산 사람을 건지면 얼마를 받는지 그걸 알아봐야지. 여봐, 자네 생각은 어때? 죽은 사람을 1,000만 원 받는다면 산 사람은 2천만 원 아니 3천만 원 이상 받지 않겠어? 우선 내 침대에 눕히자고. 이영복과 김진만은 남자를 침대에 눕힌다. 이것 봐. 이 남자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파라다이스호라고 쓰여있잖아. 그 배에 탔던 것이 분명해. 완전히 탈진 상태야. 아까 자네한테 물었잖아. 산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훨씬 비싸겠지? 왜 대답을 안 해? 글쎄,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비교할 순 없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 이영복 침대에 눕힌 남자의 가슴에 귀를 댄다. 심장이 뛰고 있어. 그래. 사람이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산 사람을 발견한 나에게 보상금을 몇 배나 더 많이 주는 게 당연해. 야, 이 남자 저 온몸이 차가워. 젖은 옷을 벗기고 마사지를 좀 해야겠어. 이영복 남자의 젖은 옷을 벗긴다. 김진만은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식탁으로 가서 양주병을 들고 온다. 이걸 먹여봐. 술을? 술을 먹이면 체온이 높아져. 이영복 술병을 받는다. 김진만 다시 식탁으로 가서 통조림통을 들고 온다. 고등어를 먹일까? 아니면 정어를 먹여? 하긴 뭘 먹여도 분간 못하겠지. 아직 그런 걸 먹일 때가 아니야. 기도가 막혀 죽을지도 몰라. 그래? 술도 먹이지 않는 게 좋겠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는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괜히 아는 체 하다가 죽이지 마라. 죽으면 값 떨어져. 이영복 남자의 몸을 마사지한다. 가건물 뒷길 안개 속에서 브로커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다. 브로커는 하얀색 반바지와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경쾌한 차림이다. 그는 가건물 앞쪽에 와서 자전거의 경음기를 울린다. 이 새벽에 누구야? 누가 왔지? 김진만 황급히 전등불을 끈다. 내가 나가볼 테니까 자넨 담요로 그 사람을 덮어놔. 김진만 가건물 앞쪽으로 나온다. 이영복은 담요를 펼쳐서 남자를 덮어준다. 안녕하십니까? 연병을 누구라고? 이렇게 일찍 웬일이요? 운동이죠. 아침 일찍 조깅보다는 자전거가 몸에 좋거든요. 가건물 앞을 자전거에 탄 채 맴돌며 선생은 무슨 운동을 하세요? 난 운동 안 해. 자전거는 다리 근육에도 좋고 심폐 기능에도 좋아요. 좋거든 혼자 실컷 하셔. 브로커 자전거를 멈춰 세운다. 선생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봤죠. 어제 여건으로 날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이번 적조 때문에 완전히 망해서 선생의 친구분 충격이 크다고요. 며칠 동안 얼빠진 듯 멍청하게 앉아있다고. 물고기와 사람을 반씩 합쳐놓은 공상이나 하면서 선생 역시 그 꼴이 되기 전에 어서 빨리 여길 떠나고 싶다고 그런 애절한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난 동정심이랄까? 불쌍한 사람한테 자선을 베풀고 싶은 심정 그렇게 되더군요. 하지만 10분지 4를 달라는 건 터무니없어요.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들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보, 지금 말 다 했어? 왜 벌컥 화를 내시죠? 내가 당신한테 애걸복걸했다고?
예. 어제 날 만나서 그랬잖아요. 난 당신한테 비굴하게 그런 적 없어. 당장이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제시한 거라고. 그런데 뭐? 불쌍한 사람처럼 애절하게 부탁을 해? 눈물까지 줄줄 흘리시던걸요. 내가 눈물까지?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영감을! 당신이 없는 기억을 지어낸다고 내가 믿을 것 같아? 선생하고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군요. 가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선생이 노급자 안에 계시죠? 안 돼! 들어가지 마. 난 선생 친구분과 말하고 싶어요. 김진만 가건물 안을 향하여 이리 나와봐! 이 사기꾼 브로커가 자네하고 말하겠대! 이영복 가건물 밖으로 나온다. 브로커는 이영복을 자세히 살펴본다. 괜찮으세요? 네. 혹시나 정상이 아닌가 묻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선생의 동업자가 나를 찾아와 말하더군요. 선생이 아주 이상해졌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내 기억은 확실합니다. 지난해 일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겨우 어제 일을 잊겠어요? 어쨌든 정신적 충격이 컸다니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은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원금의 10분지 1을 받고 양식장을 처분하세요. 더 이상 시간을 끌었다간 그것마저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연병할 자식이 어제하고는 전혀 딴판이네. 이 무슨 자식이라뇨? 내가 말한 거 기억 못해? 당신이 또 10분지 1 어쩌고 하길래 난 파라다이소가 침몰했다 그랬잖아. 침몰은 나도 알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그 소문으로 읍내 전체가 떠들썩했으니까요. 그런데 뒤늦게 선생의 동업자인 저분께서 헐레벌떡 달려오시더군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을 싣고 다니며 관광시키던 배가 침몰했으니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그럽디다. 앞으로는 적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10분지 1은 받고 안 팔겠다. 최소한 원금의 10분지 4를 내놓아라. 마치 그것도 더 받을 수 있는 걸 양보한다는 듯이 그러시더라고. 바로 그거야. 물건도 그래.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값이 떨어지지만 살 사람이 많아봐 값이 올라가잖아.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죠. 착각? 착각은 성질 급한 사람한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뭐가 어째? 브로커 여전히 김진만은 외면하고 이영복을 바라보며 저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앞세웁니다. 그리고는 뭔가 알지도 못한 채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죠. 좋아. 좋다고. 그럼 한 가지만 묻겠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비싼 거야?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이 비싼 거야? 예? 무슨 질문인지? 그것도 몰라? 의기양양하게 브로커의 어깨를 툭툭 치며 그거야 산 사람이 몇 배나 비싸지. 그래서 우린 이제 양식장을 처분할 만큼 궁색한 처지는 아니야.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럼 힌트를 줄게. 보상금. 보상금? 더 이상 설명 않겠어. 무슨 보상금인지 힌트 하나만 더 주세요. 저리 비켜. 내가 직접 읍내에 가서 알아볼 테니까. 김진만 자전거에 올라타고 읍내를 향해 달려간다. 이영복은 넘어져 있는 브로커를 부축해서 세운다. 어디 다치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선생의 동업자, 참 성질 급한데요. 저렇게 조급한 사람과 상대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더구나 나는 상대방을 바싹바싹 약 올리는 재주가 있거든. 결국 저 사람은 양식장을 팔고 떠날 겁니다. 하지만 선생은 달라요.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팔겠다는 것도 아닌. 선생의 태도는 애매모호하거든. 이영복 안개가 거쳐가는 바닷가 쪽을 가리킨다. 저 바닷가를 보세요. 뭐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저 바닷가의 양식장들은 모두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아주 헐값이죠. 어느 것이든 마음대로 골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양식장이냐 그건가요? 네. 물론 다른 건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양식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브로커인 내가 7번째 샀다가 팔았던 거죠. 이젠 8번째.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이 내 목표이자 취미입니다.
내가 너무 솔직했는가요? 나의 솔직함이 선생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의 동업자는 팔겠다는데 선생이 안 팔겠다면 매매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선생 역시 동업자와 똑같은 결정을 해주세요. 그럼 내 부탁 들어주시는 걸로 알고 난 이만. 브로커, 가건물 뒤쪽으로 걸어간다. 이영복,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갈매기 한 마리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이영복의 머리 위를 지나 바닷가 쪽으로 날아간다. 제5장, 낮, 눈부신 떼약볕. 가건물 뒷길, 외바퀴 수레에 죽은 물고기를 가득 실은 일꾼들이 띄엄띄엄 지나간다. 가건물 안, 이영복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남자에게 묽게 끓인 죽을 먹이고 있다. 남자는 침대에 눕혀진 채 상반신이 약간 높게 베개로 받쳐져 있다. 한 숟갈만 더 드세요. 남자, 고개를 가로젓는다. 더 드세요. 그래야지 좀 기운을 차릴 텐데. 아니요. 이영복, 죽그릇과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럼 우리 조금 쉬었다가 우리 다시 합시다. 남자,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면 저거 편안하게 제가 눕혀드릴까요? 예. 이영복, 베개를 빼내 상반신을 낮추며 진짜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에 내 친구가 구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가족이 알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가건물 뒷길, 김진만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온다. 급히 서두르는 기세가 역력하다. 그는 가건물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안으로 뛰어들어온다. 여봐, 그 남자 어떻게 됐어? 이거 이제 막 깨어났어. 깨어났다고? 내가 그 죽을 끓여서 좀 먹였지. 그 남자를 묶어야 해. 묶다니?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으라고. 그리고 입을 틀어 막아. 입을? 왜? 말 못하게 막아. 김진만, 침대 주변에 있는 헌 옷을 집어서 잘게 찢는다. 그는 남자를 묶을 끈을 만들어 이영복에게 던져준다.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영복,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읍내에서 만났지. 자기 남편을 찾아주면 무려 3천만 원이나 주겠다는 여자야. 그 여자 말을 들어보니까 연병을! 이 남자와 비슷하잖아. 비슷하다니? 그래서 내가 오라고 했지. 어서 서둘러. 잠깐, 그 여자가 오면 뭘 어떻게 하려고? 연병을! 그렇게 가만히 서서 짓거리기만 할 거야. 남자 입에 재갈을 물리듯 헌옷 뭉치를 쑤셔놓고는 팔과 다리를 묶는다. 언제나 굳은 일은 내가 하는군. 여봐, 시간 없어. 저기 내 해먹 밑으로 이 침대를 끌어다 놓고 담요로 가려. 김진만, 침대를 해먹 밑으로 끌어간다. 이영복은 마지못해 도와준다. 김진만은 담요를 널다랗게 펼쳐서 해먹에 걸어 침대가 보이지 않게 가린다. 잠시 후 담요 뒤에서 나온 그는 식탁으로 가서 주전자의 물을 입안에 쏟는다. 물이 찔끔 나오다가 그친다. 주전자에 물 좀 넉넉하게 담아놔. 알았어. 꼭 마시려고 하면 없거든. 아까 죽 끓일 때 물 써서 그런 거야. 김진만, 식탁 의자를 끌어다가 막처럼 처진 담요 앞에 놓는다. 자넨 이 앞을 지키고 있어. 그 여자가 오더라도 꼼짝 말고 앉아서 지키기만 하라고. 김진만, 가건물 밖으로 나와 뒷길 읍내 쪽 방향을 바라본다. 분홍색 꽃무늬의 양산을 든 한 여자가 걸어온다. 김진만, 여자를 마중 나가 가건물 안으로 데리고 온다. 들어오세요. 이 안으로. 남자들만 사는 곳이어서 지저분할 겁니다. 김진만, 식탁의 의자를 담요가 젖은 해먹에서 멀리 놓고 여자에게 앉도록 권한다. 앉으십시오, 부인. 지금 읍내에 모여있는 놈들, 잠수복 입고 산소통 맨 놈들은 모두 엉터리입니다. 그 자식들은 몰라요. 이곳에 처음 와서 바닷속을 모르는 놈들이 그저 돈만 많이 주면 찾아나겠다 장담하는데 그걸 믿고 맡겠다간 큰 낭패를 당합니다. 하지만 우린 달라요. 이영복을 가리키며 내 동업자죠. 부인께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 친구와 나는 이 근처 바닷속이라면 손금 보는 듯 훤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례금을 깎자든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제 남편이 확실하다면.
그야 물론이죠. 엉뚱한 사람 찾아놓고 돈 달라 할 수 없으니까요. 부인, 남편의 인상착의를 들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자 가슴에서 사진을 꺼내주며 바로 이런 분이에요. 김진만 사진을 받아들고 보더니 자신만만한 표정이 된다. 부인, 난 이 얼굴을 봤습니다. 보셨다뇨? 하하하. 그건 찾아낼 자신이 있다는 뜻이지요. 이영복 김진만에게 다가온다. 야, 그 사진 좀 보여줘. 거기 가만 좀 앉아있어. 나도 봐야겠어. 자넨 봐도 모를 사람이야. 김진만 이영복을 피해서 여자가 앉은 의자 뒤로 간다. 어쨌든 부인, 남편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런데 남편께서 살아있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찾아낼 경우엔 약속하신 금액보다 더 많이 주셔야 합니다. 사망자 명단을 보고 또 봤어요. 틀림없이 제 남편 이름이 있었죠. 이영복 다시 김진만에게 다가온다. 김진만은 담요 앞에 의자를 가리킨다. 자네 자리는 저기야. 돈 받으면 반씩 나눌 테니까 자네 그 자리나 지켜. 이영복 손을 내밀며 난 사진을 봐야겠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김진만 다가오는 이영복을 피해 식탁으로 가더니 그 위에 걸터 앉는다. 부인, 생각해보세요. 사람이란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고대책본부에 가서 알아봤더니 산 사람한테는 아무 보상금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만 보상금을 준다니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영복 식탁으로 다가온다. 김진만은 짜증을 내며 사진을 이영복에게 준다. 사진 줄 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보기만 해. 이영복 사진을 받는다. 어때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전화로 연락을 받았을 땐 제 남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파라다이스 관광 회사라면서 배가 침몰했다고. 승객 명단에 이름이 있다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저는 제 남편이 그 배를 탄 줄도 몰랐어요. 설마 적조를 구경하러 바다에 가셨으리라고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라디오를 켰어요. 긴급 뉴스라면서 온통 그 소식뿐이었죠. 급히 서둘러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사망자 가족들이 바다를 향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저는 남편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부인. 충격이 크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식탁 옆에서 사진을 보고 있는 이영복에게 사진 봤으면 이리 줘. 바다는 푸른빛이 아니더군요. 붉고 붉은 상처의 피처럼 보였죠. 울부짖던 사망자 가족들은 떠나고 밤이 되었죠. 저는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우두커니 혼자 남아 남편의 죽음을 생각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차츰 남편을 사랑했던 때가 기억나면서 비로소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어느 때쯤인가 어둠 속에 가득 차있던 바닷물이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썰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엔 적조 때문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썰물 빠진 다음엔 죽은 물고기들만 널려있죠. 사진 내놔! 제 마음속의 기억들, 남편과 제가 사랑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썰물과 함께 저 멀리 빠져나가고 저는 바닥을 드러낸 제 마음속을 보았어요. 결국은 이렇구나. 결국은 마음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바닥을 보려고 남편은 죽은 거구나. 이영복 김진만의 곁을 떠나 여자에게 다가간다. 그래서요. 말씀을 계속하세요. 저는 슬프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저 멀리에서 밀물이 다가왔어요. 제가 홀로 앉아있는 자리에까지. 바닷물은 밀려 들어오고 해가 뜨고 세상은 다시 밝아지면서 제 생각이 달라졌죠. 남편의 죽음이라는 것, 슬프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야.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기대랄까? 희망이 가득 차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남겨놓은 것들, 예금과 증권, 재산들을 생각해봤죠. 와, 아이들이 없는 건 다행이야. 아이들이 있었다면 다시 결혼하기 힘들겠지. 평소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타일렀어요. 그래, 넌 행복할 수 있어. 지나간 나날보다 더 앞으로의 다가올 날들이 너는 행복할 거야. 연병아! 그러니까 뭐야? 남편이 죽어야 좋다는 겁니까? 죽은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행복하진 않았어요. 남편의 마음속엔 언제나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괴로움이. 김진만 걸터 앉았던 식탁에서 내려와 여자에게 다가오며 결국은 죽어야 좋다는 말이군. 그런데 부자였어? 굉장한 재산을 남길 만큼 남편은 부자였냐고.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럼 가난했어? 가난하지도 않았고요. 자넨 제발 이쪽으로 좀 오지 마. 나를 오지 말라고? 연병아! 담요로서 가려놓은 곳을 가리키며 아하, 자네가 지킬 자리에 내가 가지. 김진만 담요 앞에 놓여있는 의자로 가서 앉는다. 그는 여자를 향해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한다. 이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의사소통이 될지 모르겠군. 여봐요 부인! 사고대책본부에서 들은 말인데 사망자 보상금이 5천만 원이랍니다. 그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5천만 원 중에서 남편 찾는 값 3천만 원 주고 나면 겨우 2천만 원 남는데 겨우 그걸 갖고 어떻게 평생을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보험이 있거든요. 보험? 보험이 있다? 네, 얼마짜린데? 5억쯤이에요. 이런 영감을! 부인의 남편은 부인이 모르는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알고 있는 그 보험금 때문에 죽겠군. 제6장 아침 가건물 안 식탁 이영복은 왼쪽, 김진만은 오른쪽, 그 가운데 남자가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이영복과 남자는 생각에 잠겨 음식 먹는 동작이 뜸한 반면 김진만은 잔뜩 화가 나서 개걸스럽게 식사를 한다. 김진만, 통조림에 든 생선 토막을 젓가락으로 꺼내 입안에 넣으며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먹고 또 먹어도 연병을! 고등어 맛인지 정어리 맛인지 분간할 수가 없거든. 생선이란 모두 비릿해. 비릿한 게 역겨워. 구역질을 참으면서 억지로 먹는 거지. 김진만, 이영복과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본다. 둘 다 생각에 잠긴 채 반응이 없다. 김진만은 식탁 밑으로 발길질을 하여 남자의 다리를 걷어찬다. 어서 먹어. 아침밥 먹고 나서 놓아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가. 예. 김진만, 통조림의 생선 토막을 꺼내 남자 입 앞에 내밀며 하지만 당신 고등어 맛 알아? 정어리 맛 아냐고? 알아 몰라? 제발 좀 점잖게 먹어. 난 원래 점잖은 사람이야. 밥 먹을 땐 절대로 옆 사람을 걷어차거나 음식물을 입에 쳐 넣은 짓은 안 한다고. 하지만 말이야, 저 인간을 보면 볼수록 화가 나.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연병을! 살아있는 인간을 보고 있다는 게 분통이 터져. 그만둬. 진짜 정말 점잖지 못하게 왜 이래. 그래도 지금까지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어왔어. 그런데 연병을! 그게 아니야. 죽어야 가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이걸 똑바로 알아도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실망시킬 뿐이라고. 생각해봐. 첫째로 실망한 사람은 나야.
당신이 죽었으면 3천만 원 받잖아. 이영복을 가리키며 두 번째 실망할 사람은 저 친구야. 굶겨서는 보낼 수 없다. 아침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자. 저 친구 당신한테 친절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은 그게 아니지. 3천만 원 받으면 반절은 자기 몫인데 그게 헛꿈이라니 얼마나 허탈하겠어. 저 친구와 나는 동업자야. 연병을 둘이서 양식장을 동업하다가 아주 완전히 망했지. 우린 돈이 필요해. 아주 절실히 우린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실망할 사람 또 있지. 세 번째 가장 실망할 사람은 당신 마누라야. 연병을 직접 들었잖아. 어제 저녁 담요 뒤에서 당신 귀로 마누라 하시는 말씀 다 들었지? 보상금도 받고 보험금도 받아서 자기 팔자를 고치겠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오늘 아침 당신이 살아서 나타나봐. 반가워서 펄쩍 뛰기는커녕 실망이 워낙 커서 연병을 뒤로 홀라당 자빠지고 말걸. 아 진짜 너무 심하네. 그 이왕 보낼 사람한테 그런 농담을 할 건 없잖아. 농담이 아니라 진담인데요. 그래 진담이다. 왜? 내가 죽으면 진정 슬퍼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남자. 식탁 위로 두 손을 올려놓고 10손가락을 펼친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씩 꼽는다. 연병을 굴네. 누구 약 올리는 거야? 파라다이스호가 침몰하던 때 그때도 난 이렇게 손가락을 꽂고 있었어요. 나 죽으면 슬퍼할 사람은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뿐인 여동생, 그리고 나의 아내, 넷이더군요. 물론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 이웃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내뿐이라니. 마누라는 슬퍼하지 않을 테니까 빼. 남자. 꼽았던 손가락 하나를 펼친다. 여동생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같아요. 시집간 뒤엔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늙은 부모님도 그렇지. 자식 죽음에 울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어? 그런 자동적으로 울 사람을 계산에 넣는 건 무의미해. 아버지도 빼고 어머니도 빼면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군요. 그래! 그게 바로 당신의 죽음이라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배가 암초에 부딪히자 모두들 살려고 아우성이었는데 난 가만히 있었어요. 내 옆에 어떤 남자가 왜 가만히 있느냐 묻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 남자에게 손가락을 꼽아보라고 말했죠. 죽으면 진정 슬퍼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그래도 10손가락을 꼽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요. 자, 두 분도 나를 따라해보세요. 10손가락을 활짝 펼친 다음에 한 사람 생각나면 손가락 하나를 꼽는 겁니다. 자, 얼마나 되는지 손가락을 꼽아보세요. 남자. 식탁 위에 다시 두 손을 올려놓고 10손가락을 펼친다. 김진만. 의자를 박차고 일어선다. 이런 연병을 다가 꼬꾸라지! 왜 그래? 장대 어딨지? 갈고리 달린 장대 말이야! 이런 쓸모없는 인간과 시간을 낭비했니? 차라리 난 죽은 시체나 건지러 가야겠어! 김진만. 갈고리 장대를 찾아 들고 가건물 밖으로 나간다. 뒷길. 한 일꾼이 외박기 수레에 시체를 싣고 읍내 쪽을 향해 뛰어간다. 그 뒤를 다른 일꾼들이 고함을 지르며 뛰어간다. 김진만. 부러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더니 바닷가 쪽 길로 걸어간다. 이제 그만 가세요. 아니요. 왜요? 난 내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산다는 건 나도 그래요. 모르고 사는 거죠. 이 건물 뒤에 길이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은 읍내가 됩니다. 부인은 그곳에 계실 거고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약도를 그려드릴게요. 이영복. 식탁에서 일어나 침대로 간다. 그는 침대 밑에서 공책과 연필을 꺼내 식탁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공책을 펼쳐 약도를 그린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길 오른쪽은 양식장들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읍내는 왼쪽으로 한 4, 5km 좀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몇 군데 주의할 것은요. 첫 번째 상거래에서는 곧장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 사거리에서는 남자, 약도인은 관심이 없다. 그는 식탁 위에 펼쳐놓은 자신의 손가락들을 바라본다. 아니 왜 약도는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십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거든요. 뭐를요? 새로운 계산법을요. 나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산했었는데 전혀 다른 방법이 생각났어요. 나 죽으면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손가락들을 꼽으면서 이것 보세요. 놀랍게도 10사람이 금방 넘어요. 그래서요. 이걸 왜 몰랐을까요?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만 생각했었는데 기뻐할 사람은 생각 안 타니. 파라다이스호가 침몰할 때 알았더라면 난 구차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바닷물 속에 가라앉으면서 우연히 손에 잡힌 게 구명조끼였죠. 과연 살아야 하나 의문이 들면서도 본능적이랄까? 구명조끼를 입었죠. 그리고는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려 다니다가 목숨을 구해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어젠 괴롭더군요. 아내는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담요 뒤에 있는 걸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말은 안 했겠죠. 그런데 오늘은 더 괴로웠어요. 아침 식탁에서 아예 담요로 가려놓지도 않고 직접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본심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는 건 지독한 모욕이에요. 이런 모욕을 억지로 참고 살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자, 약도를 마저 그려드리죠. 공책에 종이를 뜯어내 약도를 그린다. 그러니까 내거리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한참 가다가 다리를 지나면은 다시 왼쪽으로 그만두세요. 약도는. 난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이영복, 약도 그리기를 멈춘다. 종이 한 장 주시겠어요? 이영복, 공책에서 종이를 뜯어준다. 연필을. 나도 그릴 게 있거든요. 이영복, 남자에게 연필을 준다. 인간은 과거에 본 것만을 미래에서 보게 된다더군요. 내가 중학교 다니던 때 미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 무엇인가를 그리기 시작한다. 이영복은 그것을 바라본다. 이거 물고기 남자군요.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남자. 나도 이거 어디선가 보긴 봤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중학생 때 내가 상상으로 그렸던 거죠. 그런데 파라다이스 관광회사 포스터에서 똑같은 걸 보게 됐어요. 파라다이스 관광회사? 네. 지하철역 벽에 뭔가 낯익은 형태가 있어서 다가갔더니 바다를 구경하라는 관광 포스터였죠. 호젓한 바닷가에서 반인 반어의 남자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바다는 진붉은 색이었어요. 그래요. 나도 그 포스터를 봤었어요. 그 순간 나는 과거에 본 것만을 미래에서도 보게 된다는 말이 생각났고, 그래서 나는 나의 미래를 보기 위해 배를 탔었죠. 남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양손으로 들어보인다. 물고기와 사람 형상을 반씩 합친 물고기 남자가 그려져 있다. 제7장, 늦은 오후, 가건물 뒷길. 일꾼들이 빈 수레를 끌고 양식장 쪽으로 가고 있다. 가건물 안, 남자가 군용 침대에 앉아서 고장난 라디오를 분해하여 고치고 있다. 이영복은 그 옆에서 지켜본다. 가건물 뒷길, 바닷가 쪽에서 김진만이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는 가건물 안으로 들어오더니 화풀이 하듯 갈고리 달린 장대를 내던진다.
연병을 완전히 망신만 당했어. 이영복, 갈고리 장대를 주워 벽에 기대 놓는다. 무슨 망신인데? 사고 현장엔 접근도 못하게 식탁에 주전자를 들어 올리더니 입을 벌리고 물을 붓는다. 돈 받고 시체 건지는 놈들, 그놈들 때문이지. 그놈들이 워낙 극성이니까 해양 경찰들이 순시선을 타고 돌면서 막는 거야. 그럼 금방 되돌아오지 그랬어. 경찰들 눈엔 내가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이야. 잠수복도 안 입고 산소통도 안 메고 오리발도 안 신는 내가 고무보트를 타고 와서는 기단을 갈고리로 바닷속으로 휘젓는 꼴이 이상해 보였겠지. 그래서 한동안 막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시체 건지라는 짓인 줄 알고는 연병할 때 꼬꾸라진 요절 복동을 하는 거야. 경찰 순시선의 뱃머리에 달린 스피커, 그 고성능 스피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연병을 거기 웃기는 아저씨 나가요 나가. 손에 들고 있는 주전자를 바라보며 이거 물이 없잖아. 내가 바싹바싹 속이 탈 때 넉넉히 마실 수 있도록 물 좀 가득히 채우라. 미안해. 하지만 지금도 많이 마신걸. 시체를 건지기는 그냥 개망신만 당하고 연병을. 그런데 저 인간은 왜 안 가고 있지?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는 중이야. 라디오를 고쳐? 기술자처럼 아주 잘 고치고 있어. 자네 나 좀 봐. 김진만, 이영복을 데리고 가건물 앞으로 나온다. 그는 남자가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춘다. 저 남자와 무슨 이야기를 했어? 뭔가 서로 말을 했을 거 아니야? 죽고 싶다는군. 정말? 연병을 정말 죽고 싶을 리가 없지. 정말이든 거짓말이든 우린 저 남자를 살려보내야 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린 더 이상 시체를 건질 수가 없어. 경찰 순시선에 쫓겨나 변두리를 돌면서 봤는데 잠수복 입은 놈들이 바닷속에 가득해. 우리처럼 갈고리로 시체를 건져 돈 벌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고. 연병을 이젠 알겠지. 우리에겐 저 인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은 저 인간이 죽겠다면 죽게 놔두자는 거야. 일부러 우리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가건물 안에서 고쳐진 라디오 소리가 들려온다. 남자가 주파수를 맞추는지 여러 종류의 방송이 번갈아 들린다. 왜 대답을 안 해? 이영복, 가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며. 라디오를 다 고친 모양이야. 김진만, 이영복의 어깨를 붙잡으며. 살려보낼 필요 없다니까. 자넨 아직도 저 남자를 미워하나?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저 인간이 죽으면 우린 살 수 있어. 사례비로 3천만 원 받고 양식장을 헐값에 빼앗으려는 사기꾼 브로커한테 더 버텼다가 팔면 그 돈도 많아. 그럼 연병을 여길 뜨는 거야. 지옥인 줄 모르고 빠졌던 이곳에서 깨끗이 뜨는 거라고. 남자, 가건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 라디오 고쳤어요. 이리 오셔서 들어보세요. 난 저 인간이 미워. 그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야. 자네도 마찬가지일걸. 죽은 인간은 사랑하기 쉽지만 산 인간은 사랑하기 어려워. 이영복과 김진만, 가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남자는 라디오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다이얼을 돌린다. 일기예보예요. 여전히 날씨는 무덥고 바다의 적조는 더 퍼지고 있다는군요. 남자, 다이얼을 돌린다. 주파수가 바뀌며 다른 방송이 들린다. 이건 주식 시세인데 철강회사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연병을. 남자,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린다. 탱고 음악이 들린다. 남자는 음악에 맞춰 능숙하게 춤동작을 한다. 탱고예요. 곡목은 영시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영복과 김진만을 향해 춤을 청할 때의 인사처럼 허리를 굽히며. 자, 누가 나와 함께 춤을 추실까요? 김진만, 남자에게 다가간다.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예? 이런 지랄 발광하라고 살려준 거 아니야. 알았어? 음악도 좋고 춤도 좋잖아요. 김진만, 식탁 위에 라디오 멈춤 버튼을 누른다. 죽고 싶다는 자가 음악도 좋고 춤도 좋다니 연명을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게 왜 말이 안 되죠? 음악도 춤도 다 싫어야 죽는 거지. 아니요! 좋은 건 살 때도 좋듯이 죽을 때도 좋은 겁니다. 이따케! 자네 이럴 거 없어. 이 사람은 갈 거야. 남자를 향하여. 가요 어서.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어서 떠나요. 난 강제로 잡지 않아. 갈 테면 가라고. 저런 건방진 놈을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가 건방졌다면 용서하세요. 나 역시 변명 같지만 건방진 건 싫거든요. 괜히 잘난 체해서 마음을 언짢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싫습니다. 가건물 뒷길. 손가방을 든 브로커가 걸어오고 있다. 그는 가건물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하고 고장난 데가 없는지 살펴본다. 페달을 밟아 바퀴가 도는 상태를 확인하고 손잡이에 달린 경보기를 울린다. 이런 연병! 밖에 누가 왔잖아. 가건물 밖을 내다본다. 브로커야. 사기꾼 브로커. 남자에게 다급하게 말한다. 당장 말이야. 저 사기꾼 브로커 자식 눈에 띄어서 좋을 것 없어. 당장 밖으로 나갈 생각 말고 이 안에 어디든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으라고. 김진만. 가건물 앞으로 나와 브로커를 가로막는 자세로 선다. 여긴 또 웬일이야?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자전거를 찾으러 왔죠. 연병을 좀 더 타도록 내버려 두시지. 그 정도 탔으면 많이 탄 거예요. 브로커, 가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안으로 들어갑시다. 왜? 브로커, 손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중요한 서류가 있거든요. 무슨 서류인데? 양식장 매매에 관한 계약서예요. 선생 동업자도 함께 봐야 하니까 안으로 들어갑시다. 김진만과 브로커, 가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김진만은 한 걸음 앞서와서 사방을 둘러본다.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안심한 듯이 이영복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말한다. 글쎄! 이 사기꾼 양반이 우리한테 볼 일이 있다는 건. 난 절대로 사기꾼 아닙니다. 그것 봐. 사기꾼 아니라는 그 말 자체가 사기라고. 브로커, 식탁 위에 서류를 놓고 의자에 앉으며. 두 분 다 여기 앉으세요. 김진만과 이영복, 브로커, 식탁에 둘러앉는다. 사실은 내가 최후 통첩하러 왔어요.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젠 양식장을 팔든가 말든가 두 분이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네, 바로 지금요. 연병을!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린 조급할 것 없어. 당신이 우리 양식장을 사고 싶어 몸살이 난 모양이군. 난 다 알게 됐어요. 선생이 뭐 때문에 배짱을 부리는지 알게 됐다고요. 침몰한 배에 실종자 시체를 찾아주면 유가족들이 사례비로 큰 돈을 준다니까. 혹시나 그걸 찾아볼까 그런 생각이죠. 연병을! 난 그런 치사한 생각 없어. 그럼 내 자전거를 빼어서 타고 먼질나게 읍내를 드나든 건 뭡니까? 증거를 대라고, 증거를! 며칠 전엔 어떤 여자를 데려왔었죠. 남편 시체를 찾아주면 3천만 원을 준다는 여자를. 이래도 잡아댈 거예요? 이거 연병할다가 꼬꾸라지겠군! 그 심정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양식장이 망했으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 방법을 찾고 싶었겠죠. 하지만 잘 들어요. 두 분을 위해서 충고하는 건데 구질구질하게 시체 따위에 희망을 걸지 마세요. 누가 시체한테 희망을 건댔어? 시체한테 희망을 건 사람들이 많아요. 실종자 가족들 중에는 그런 자들이 있죠.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면 기뻐해야 할 텐데 도리어 노골적으로 실망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심승만도 못한, 아니 벌레만도 못한 존재죠. 심지어 죽은 시체를 놓고 다투는 인간들도 있어요. 보상금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면서 서로 아기처럼 싸우거든요. 그런데 자기 가족 시체도 아닌 남의 시체로 돈을 벌겠다니. 도대체 아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뭐라고 해야죠? 뭐라고 할지는. 연병아! 하루만 여유를 줘. 하루를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까. 그거 확실해요? 확실하지? 브로커, 이영복을 바라보며. 선생도 확실히 대답하세요. 저 친구가 대답 안 하는 건 가격 때문이야. 10분지 1은 말도 안 돼. 우리 조건은 최소한 원금의 10분지 4라고. 10분지 1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못 줘요. 의자에서 일어난다. 계약서는 놓고 갑니다. 난 내일 저녁 다시 오죠. 오늘 당장 결판을 내려고 했는데 하루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일 올 테니까
두 분 동업자끼리 사이좋게 의논해서 결정해 두세요. 브로커, 가건물 밖으로 나가 자전거에 올라탄다. 그는 읍내 방향의 길을 자전거 타고 간다. 연병할 사기꾼 불구 자식. 우리 비위를 있는 대로 다 긁어놓고 가는군. 그 남자 어디 있어? 어딨냐고? 설마 도망친 건 아니겠지? 그럼 도망간 거야? 남자, 수조 안에서 뚜껑을 열고 고개를 내민다. 여기 있는데요. 거기 있었건. 그래. 이 속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목욕탕처럼 왜 이렇게 커요? 그건 물고기 새끼들을 담아두는 곳이야. 양식장에 넣기 전에 얼마 동안 자라도록 보호해두는 수조라고. 가건물 뒷길, 일꾼들이 외바퀴 수레에 동료 일꾼들을 태우고 지나간다. 수레에 탄 일꾼들은 장난으로 죽은 신용을 하고 있다. 시체처럼 보이던 그들이 가건물 뒤를 지날 때 되살아나 수레에서 뛰어내린다. 그리고 그들은 수레보다 더 빠르게 앞을 향해 달려간다. 제8장 자정 무렵 어둠 가건물 안 김진만은 공중에 걸린 해먹에 누워있고 이영복은 군용 침대에 웅크린 채 앉아있다. 남자 바다 쪽에서 양손에 바닷물을 담은 2개의 양철통을 들고 힘겹게 걸어온다. 그는 가건물 안으로 들어와 수조에 바닷물을 쏟아 붓는다. 그리고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양철통을 들고 가건물 밖으로 나간다. 신경 쓸 것 없어. 자기가 좋아서 죽겠다는데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잠이나 자. 잠이나 자라니까. 수조에 물이 점점 가득 차고 있어. 도대체 왜 신경을 쓰는 거야? 저 남자 말이야. 아주 영리해. 수조에 바닷물을 가득 채우고 그 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발상은 정말 기발하거든. 더구나 우리대로 뭘 했어? 자기가 죽으면 바닷속에서 건져낸 걸로 하라는 거야. 그렇게까지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다니 영리하고 친절하고 참 고마운 인간이지. 우는 거야? 개집애처럼 훌쩍훌쩍 울고 있잖아. 양병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울어? 만약 잘못했다면 그건 나야. 나는 저 남자가 죽기를 바랬으니 그게 잘못이지. 하지만 자넨 그게 아니야. 자네는 저 남자 죽기를 눈꽃만큼도 바라지 않았잖아. 괴로워해도 내가 괴로워하고 신경 써도 내가 쓸 테니까 자넨 편안히 잠이나 자. 그럼 마음대로 해. 자든가 말든가. 김진만 해먹 위에서 돌아 눕는다. 해먹이 출렁 흔들린다. 이영복 김진만에게 다가와서 흔들리는 해먹을 붙잡는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럴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이미 가르쳐줬잖아.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남자 바닷물이 담긴 양철통을 들고 비틀거리며 들어온다. 그는 잠시 바닥에 통을 내려놓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이영복 그를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한다. 남자 다시 양철통을 들고 수조에 가서 물을 채운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간다. 어떡해. 진짜 제발 좀 가르쳐줘. 야,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정말 영병 앓고 있군. 해먹 위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세우며 도대체 저 남자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잖아. 학교 동창은커녕 고향 사람도 아니야. 전혀 알지 못하는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인간이라고. 바로 그거야. 그거라니. 우리가 브로커에게 당한 것과 똑같잖아. 너도 그런 말 했어. 브로커가 우리를 아는 사람 취급했다면은 그는 결코 우리한테 물고기가 죽는 이 양식장을 팔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그래. 저 남자를 모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린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이건 진짜 너무 끔찍한 일이야. 그래서 저 남자 물통이라도 들어주고 싶어? 그랬다간 오히려 죄가 돼. 자살방조죄. 알아?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살인죄야. 살인죄. 김진만 해먹에 다시 누워 머리 끝까지 담요를 끌어올려 덮는다. 여보, 침대에 누워서 잠이나 자. 이럴 땐 눈 감고 자는 게 상책이야. 남자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틀비틀 걸어온다. 이영복, 남자에게 다가간다. 그거 줘요, 물통. 남자, 이영복을 바라본다. 내가 틀어드릴게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발 나에게 줘요. 그럼 하나씩 나눠둡시다. 남자, 이영복에게 바닷물이 담긴 양철통 하나를 준다. 남자와 이영복, 수조로 걸어가서 물을 붓는다. 수조에 물이 가득 찬다. 남자, 수면에 손바닥을 대고 살짝 두드려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게 한다. 이젠 가득 찼어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복, 남자를 껴안는다. 남자, 이영복의 포옹에 어색해하다가 두 팔을 이영복의 등 뒤로 돌려 껴안는다. 미안해요. 당신을 살리지 못해서. 아니요. 미안할 것 없어요. 내 마음이 몹시 괴로워요. 내가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는군요.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영복의 포옹을 풀며 죽음 뒤에도 기억이 있다면 당신이 도와주신 물 한 통을 기억하죠. 부디 행복하시기를. 난 이만 물속에 들어가 뚜껑을 닫겠어요. 남자, 바닷물이 담긴 수조 안으로 들어간다. 뚜껑이 닫힌다. 이영복, 수조 옆에 주저앉는다. 김진만의 해먹이 거세게 흔들린다. 사이, 흔들리던 해먹이 차츰차츰 멈춘다. 김진만, 머리에 덮었던 담요를 아래로 끌어내린다. 그는 수조 옆에 이영복에게 나직하게 명령조로 말한다. 뚜껑을 열어봐. 이영복, 움직이지 않는다. 열어보라니까 어서. 이영복, 움직이지 않는다. 열어! 이영복, 엉거주춤 일어나서 뚜껑을 연다. 어때? 죽었어. 뚜껑 덮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연병할 여자를 데려와야겠군. 이영복, 부들부들 떨면서 뚜껑을 덮는다. 제9장, 아침, 가건물 뒷길. 일꾼들이 외바퀴 수레를 밀면서 지나간다. 가건물 안, 외바퀴 수레에 남자의 시체가 담겨져 있다. 여자와 김진만이 수레 곁에 서 있고 이영복은 수제에 등을 기댄 채 앉아있다. 슬픔에 잠긴 여자, 허리를 굽히고 죽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흐느껴 운다. 이제 그만 진정하십시오, 부인. 부인은 운이 좋았어요. 읍내에는 아직도 시체를 못 찾은 유가족들이 많습니다. 시체가 없으면 법률적 문제 등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아까 부인을 만나러 읍내에 갔더니 이번엔 변호사들이 잔뜩 몰려와 득실거립디다. 부인,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차라리 3천만 원 주고 이렇게 시체를 찾은 것이 싸게 먹힌 거예요. 변호사한테 문제를 맡겨보세요. 이 은병할 보상금이면 보험금 몽땅 다 그들에게 먹히고 말 겁니다. 하지만 다르군요. 다르다니요? 제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럼 이 남자가 부인의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까? 슬프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했었죠. 죽음이란 모든 기억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그런데도 죽은 모습을 보니까 가슴에서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는다.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어쨌든 부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돈은 가져오셨겠죠? 여자, 가슴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김진만에게 준다. 김진만, 수표를 받아서 햇볕을 향해 비춰본다. 가짜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찾아드린 시체도 가짜는 아닙니다. 내가 꺼냈습니다. 물속에서 죽은 양병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두 팔로 껴안아
꺼냈어요. 김진만 남자의 시신이 담긴 외바퀴 수레의 손잡이를 붙잡는다. 자, 갑시다. 읍내까지 실어다 드릴 테니 뒤따라오세요. 아니요. 제가 하죠. 부인은 수레를 끌고 가기 힘들걸요? 그래도 제 남편의 마지막 길이에요. 김진만에게 수레의 손잡이를 달라고 손을 내밀며 저에게 주세요. 제가 모셔가고 싶어요. 김진만 수레의 손잡이를 여자에게 넘겨준다. 여자 수레를 끌고 가건물 밖으로 나간다. 여자는 변덕쟁이라더니 이제 와서 열려 노릇할 모양이군. 가건물 뒷길 읍내 쪽으로 수레를 끌고 가는 여자와 양식장 쪽으로 수레를 밀고 가는 일꾼들이 서로 교차한다. 일꾼들 잠시 수레를 멈추고 여자를 바라본다. 김진만 수표를 들고 이영복에게 다가간다. 이걸 보라고. 동그라미가 8개. 3천만 원짜리 수표야. 드디어 우린 죽지 않고 살게 됐어. 자네, 그 돈 다 가져. 뭐라고? 반절씩 나눠 갖기로 했던 것, 나 안 갖겠어. 그게 무슨 연병 앓는 소리야? 우린 동업자야. 그런데 나더러 다 갖고 자는 안 갖겠다니. 설마 이번 일에서 발뺌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 남자, 나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연병을! 그 남자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마. 난 기억할 거야, 영원히. 자넨 그 남자 이름을 알기나 해? 왜 죽으려고 했는지 아냐고? 대답해봐!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무엇이기에 기억을 해? 내가 아는 건 그 남자는 죽었어. 그리고 그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어. 우리가 살아? 그래. 자네도 조금 전 같은 말 했잖아. 드디어 우린 죽지 않고 살게 됐다고. 그건! 연병을 이 엄청난 수표를 보고 감격해서 한 소리지. 그 남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눈꽃만큼도 난 상관없으니까 괜히 확대시켜 오해하지 말라고. 넌 상관없겠지만 난 있어. 완전히 미쳤군. 죽을 때 겨우 물 한 통 날라줬다고 그 남자가 자네랑 무슨 특별한 관계가 생긴 건 아니야. 깨끗이 잊어버려. 그 남자는. 그 남자가 살고 있을 때도 우린 몰랐었고 죽을 때도 몰랐었고 더구나 죽은 다음엔 알 게 없지. 이영복 두 손의 손가락들을 펼쳐 보이며 나 안 미쳤어. 이것 봐. 내 손가락은 모두 10개야. 내가 죽으면 슬퍼하는 사람은 없지만 기뻐할 사람은 많아. 김진만 어처구니 없다는 듯 뒷걸음으로 물러나 식탁으로 가서 그 위에 걸터 앉는다. 우리 동업은 이것으로 끝내야겠어. 뭔가 서로 맞는 게 있어야 동업을 하지. 우린 달라도 너무 달라. 수표가 현금이 아니라 유감이고 당장 반절씩 나눠 갖고 헤어지면 되는 건데. 식탁 위에 놓여있는 양식장 계약서를 집어든다. 참. 양식장 파는 것도 남았잖아. 연병을 어떻게 한다. 그 돈은 모두 자네가 가져도 좋아. 하지만 자네 몫의 양식장은 나한테 줘. 양식장을? 그 남자 시체 판 돈으로 난 자네 몫의 양식장을 사겠어. 양식장은 뭐 하려고? 쓸모없는 그걸 갖겠다는 건 바보짓이야. 정말 넋 빠진 바보 멍청이나 할 짓이라고. 좋아. 마음대로 해. 이젠 동업자도 아닌데 내가 자네를 걱정할 필요 없지. 김진만 양식장 계약서를 찢어서 식탁 위에 놓는다. 사기꾼 브로커 자식이 오거든. 그래. 자네한테 팔고 갔다고. 그 자식 후회할걸? 조금만 더 준다고 했어도 난 그 자식에게 팔았을 거야. 김진만 가건물 밖으로 나간다. 제10장 늦은 저녁 황혼의 진붉은 빛깔이 하늘과 바다에 가득 퍼져 있다. 가건물 뒷길 정장을 입은 브로커가 자전거를 타고 읍내 쪽에서 다가온다. 가건물 안은 밖에 비해 어둡다. 이영복 군용 침대에 누워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물고기 남자를 그린 종이가 놓여있다. 브로커 가건물 앞에 자전거를 세운다. 그는 손가방을 들고 어두컴컴한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 너무 어두워서.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 내가 있는데요. 브로커 이영복에게 다가온다. 그게 뭡니까? 어둠 속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죠? 이영복, 무릎 위의 종이를 브로커에게 내민다. 브로커, 그 종이를 받아서 눈앞에 가까이 대고 본다. 난 봐도 모르겠군요. 물고기 남자예요. 물고기 남자? 예. 글쎄요. 공상 속에서나 있을까. 이런 물고기 종류는 없어요. 물론 이런 모양의 사람도 없고. 종이를 이영복에게 되돌려주며 선생의 동업자는 어디 있죠? 그는 떠났어요. 떠나요? 네.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럴 리가. 오늘 저녁에 내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요. 놓쳤군요.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하는 건데. 아까 읍내로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의 시체를 싣고 왔죠. 예감이 이상했어요. 혹시나 선생들이 그 시체를 찾아주고 돈 받은 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 좀 겹시다. 이거 답답해서. 이영복,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간다. 그는 전등을 켠다. 식탁 위, 김진만이 찢어놓은 계약서가 놓여있다. 브로커, 식탁으로 가서 계약서를 집어든다. 양식장 계약서는 왜 찢어져 있죠? 그가 떠나면서 나에게 팔았어요. 자기 몫을요. 이젠 공동소유였던 양식장을 나 혼자 갖게 됐습니다. 선생이 혼자 네. 그걸 전부 가져서 뭘 하시라고? 아까 보여준 그 물고기 남자인가 뭔가를 양식하실 건가? 적적 때문에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실컷 고생만 하고 잔뜩 손해만 보고 선생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나 자신이 갖기로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뭡니까? 혼자 다 갖겠다는 건 남에게 팔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왜요? 내가 팔면 산 사람은 나처럼 실컷 고생만 하고 잔뜩 손해만 볼 겁니다. 그걸 알면서 양식장을 팔 수는 없죠. 희한한 생각을 다 하셨네. 도대체 선생이 다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생을 잘 아는 사람이 양식장을 살 리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게 될 텐데요. 손가락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자, 나를 보세요. 선생과 다른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브로커인 내가 있습니다. 선생은 일단 양식장을 나에게 넘겨주세요. 그럼 난 적조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살 사람을 찾아내 파는 겁니다. 그 경우 선생은 누가 샀는지 모르며 산 사람 역시 누가 팔았는지 모릅니다. 실컷 고생을 하고 잔뜩 손해를 봐도 중간에 있는 나를 욕할 뿐 모르는 사람을 욕하진 않죠. 그러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나란 존재가. 선생이 들을 욕을 내가 중간에서 대신 듣고 선생이 받을 원망을 내가 중간에서 대신 받습니다. 선생은 아무 걱정 마시고 그저 홀가분한 기분으로 나에게 양식장을 팔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젠 비켜주시죠.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널 비키라고요? 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난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요. 선생은 뭔가 지나치게 과민해져 있군요. 나 정상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모르는 사람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야 당연하고 그 모르는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당연하죠. 브로커,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움츠린다. 잘 생각해보세요. 며칠 전 자전거를 찾으러 왔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었죠. 선생의 동업자는 팔고 떠날 사람이 확실하지만 선생의 태도는 애매모호한 것 같다고요. 내 말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선생은 그랬어요. 지금처럼 안 팔겠다는 고집 같은 건 없었죠. 그래서 난 선생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동업자인 친구분과 똑같은 결정을 하시도록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는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대금은 즉시 현찰로 드릴게. 브로커, 손가방을 열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다. 브로커는 새 계약서를 꺼내 이영복에게 내민다. 매매 계약은 간단해요. 여기에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면 끝납니다. 아니요. 팔아야만 여길 떠날 수 있어요.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날 수 있다고요. 난 여기 있겠습니다. 브로커, 가건물 밖 바닷가 쪽을 가리키며.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저쪽 바닷가를 한번 보세요. 이영복, 고개를 돌려 바닷가 쪽을 바라본다. 바닷가를 보라고 했던 건 바로 나였어요. 물론입니다. 선생 자신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저기 있는 수많은 양식장들은 모두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아주 헐값이죠. 어느 것이든 원하는 대로 골라 살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양식장을 사려고 합니까? 정확하게 내가 한 말은 어느 것이든 원하는 대로 골라 살 수 있다였죠. 그런데 꼭 이 양식장을 사려고 하는 거는 내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었습니다. 아, 그랬던가요? 하지만 서로의 기억이 혼돈된 만큼 우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양식장은 내가 70번째 샀다가 팔았다고요. 아니요. 7번째였다고 했어요. 70번이든 7번이든 아니 700번이든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는 선생이 안 팔겠다고 거부를 하면 그 어떤 숫자도 의미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말을? 다행히도 선생이 고집하지 않으면 나도 내 조건을 양보하겠습니다. 처음 제시한 10분지 1 가격보다 2배 많은 10분지 2를 드리죠. 10분지 3. 좋습니다. 좋아요. 이번 선생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난 많은 이익을 남길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록을 세운다는 것에 만족하고 10분지 4 드리죠. 이건 선생의 동업자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더 이상은 양보 없습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난 그래도 네? 10분지 10 전부를 줘도 팔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브로커, 잔뜩 성이 나서 열어놓았던 손가방을 큰 소리가 나도록 닫는다. 어처구니가 없군. 여봐, 당신 혼자 안 판다고 내가 다른 양식장 못 살 줄 알아? 얼마든지 난 골라 살 수 있어. 몇 푼 안 주고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절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브로커, 이영복을 노려보더니 손가방을 들고 나간다. 망할 자식 같으니. 이런 자식은 완전히 망해버려야 해. 브로커, 가건물 밖으로 나가서도 고함 지른다. 당신 말이야,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듯이 착각하지 마. 아무 상관없어. 중간엔 언제나 내가 있지. 아무도 없다고. 가건물 밖, 진붉은 황혼이 사라지고 어둡다. 밤하늘에는 달이 뜨고 별들이 반짝인다. 바닷가 양식장 쪽 길을 브로커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 양식장의 일꾼들, 죽은 물고기들을 실은 외바퀴 수레들을 밀면서 자전거와 엇갈리며 지나간다. 가건물 안, 이영복이 군용 침대로 가서 앉는다. 그는 남자가 고쳐준 라디오를 손에 들고 쓰다듬더니 작동 버튼을 누른다. 나지막하게 구슬픈 음악이 들린다. 막